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세계 경제 이목이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쏠렸습니다. 여기서 양적 완화 규모를 제한하기로, 그러니까 축소하기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먼저 초저금리 관련해서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나요? 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린 다음에요. 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는데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 축소만 보면은 왜 이 소식에 환영을 하고 최고치를 또 갱신하게 된다 의아할 텐데 그보다는 이제 초저금리 기조를 거의 무기한 지속한다라고 하는 이 뉴스에 이제 시장이 환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제로 그게 뭐 투자랑 이런 게 연결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돈을 푸는 거잖아요. 투자를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근데 그런 정책을 축소한다. 점점 돈 푸는 것을 이제 막겠다.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에 돈을 풀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이 나온 건지. 예, 이야기만 들으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세계은행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1%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예. 미국의 연준도 이러한 전망치에 거의 동의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낮다. 생각보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경제가 계속 나아질 거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낙관적인 어떤 판단을 이제 근거를 대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실업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을 보면요. 최근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6.3% 정도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2009년 말,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실업률이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 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현재 6.3%, 거의 4% 정도 내려갔으니까요. 이 수치만 보면 상당히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자가 많이 줄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데요. 네.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보통 나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데 물가가 올라서 물건값이 비싸진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식인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연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이제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생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제가 활발하지 못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을 이제 걱정하는 그동안 계속 걱정해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목표치인 2%에 근접해서 약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근거로 이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움찔움찔한다. 그런 걸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본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수치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이게 그렇게 낙관할 만한 수치인가 좀 의구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만요. 그 수치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판단 근거였는데 실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그 말씀이세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실업률이 10%에서 최고 10%까지 올라갔다가 6.3%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고용이 많이 늘어가지고 실업률이 내려간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실업률 통계라고 하는 거에 허점인데요.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률 포함되지 수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체감하는 실업률하고 공식 실업률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이것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3%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공식 실업률 통계를 낼 때 구직을 단념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아예 빼버립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 상황인데도 실업률이 더 낮게 나온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가지고 고용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그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할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그래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 안 좋은 암울하게 볼 수도 있는데 연준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조직이네요. 예. 네. 그렇다면 그 양적 완화 그 돈을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거의 5년 가까이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내놓은 수치도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양적 완화라는 정책 자체가 그다지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요. 실제 그 수치를 좀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연준이 돈을 풀 때 이게 다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잡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7년 위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08년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약 1조 달러 미만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현재 4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강 이제 말씀드리자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돈이 시중에 3조 달러 이상 풀렸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3조 달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인 시기의 통화량의 3배 이상이 시중에 풀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원래 돈이 풀리면 물건값이 좀 오르고 그리고 투자할 유인도 생기고 이러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말하는 상황인데 지난 5년간은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런 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예. 근데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돈을 푼다라는 게 어떻게 푸는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이런 뭐 비난도 막 나왔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모든 금융기관들은 특히 이제 그 예금 기관들은 중앙은행의 각 그 기관들의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한 건 뭐냐면 그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모기지 담보 증권을 돈을 주고 사고 채권을 이제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연준의 은행에. 근데 이 돈이 이제 현금으로 지급돼서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정부가 산다. 그래서 은행아 너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시장에 풀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행이 그 돈을 풀지 않고. 어디다 넣냐면 연준에 있는 금융기관 계좌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연준과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상의 전자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보통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이라는 그 명목으로 잡히는데요. 그 금액이 약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그 연준의 자산 그동안 풀린 게 3조 달러 좀 넘게 풀었는데 그중 한 2조 7천억 달러는 그 금융기관의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그 풀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화라고 불리는 지폐라든지 코인 그 동전으로 풀린 거는 약 한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풀린 돈이 3조 달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헬리콥터를 통해서 돈을 뿌린다라고 비교를 해도 될 정도의 돈은 4천억에 불과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시중에 풀리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경제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 돈을 푼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장에 돈을 푼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꼭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그 금융 정책, 중앙은행 금융 정책에 있어서 이게 그 불황 시기에 시중에 돈을 풀어가지고 투자를 이제 민간 투자 위축분을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해주고 그다음에 소비가 위축된 것도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풀린 돈은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투자 기관들은 실물 경제 투자를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은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돈 풀린 건 어디로 갔냐면 금융기관의 계좌로 갔고 금융기관들은 그 돈 가지고 증권시장에서 이제 돈을 돌리고 있죠. 아까 그래서 저금리 기조에 또 상당히 나름대로 환호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들뜬 거군요. 예. 그래서 다 이어지는 거군요. 이해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7년까지 호황 국면의 수치를 넘어선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실물 경제는 이렇게 개판인데. 예.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기인하냐면 이제 연준에서 풀린 돈이 금융계좌 거래상 계좌로 들어가가지고 그 돈은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만 돌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금융 양적 완화 정책이 금융시장만 배불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돈이 더 덜 풀린다는 얘기일 텐데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시중에서 거래돼야 할 자산들을 자기 그 계좌에 쌓아놓고 뭐 영구이제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하고 폐지한 다음에 쌓아놓은 그 채권들을 갖다 시중에 다시 팔아가지고 금융기관들이 그걸 사고 산 그 채권 증권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요. 네네. 금융기관들이 이제 2008년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안정돼 있긴 하지만 시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축소되고 폐지된다면 그동안 이제 여유분이 그 해외 시장에 나가가지고 해외 그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럴 때 또 환율 변화가 이제 급격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의 그 외환 시장하고 증권 시장에 큰 뭐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러니까 달러가 좀 빠져나가도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실물 경제 입장에서 이걸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증권 시장에서는 좀 다르죠.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갑자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돈을 많이 빼 나가면 굉장히 그 출렁거림이 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가끔 뭐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 주식 시장이 벌떡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추세가 미국 그 국제 금융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